이야기 샘의 동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책은 잠잘 때 들려주는 동화예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스르륵 들어가 볼까요? 선녀와 나무꾼. 어느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힐 때였어요. 등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사슴이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찜 뒤에 숨겨주었어요. 곧 사냥꾼이 총을 들고 달려왔어요. 여보시오, 혹시 사슴을 못 봤어? 금방 저쪽으로 뛰어가더군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고 싶어요. 사슴의 말에 나무꾼은 장가를 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내일 모레 보름달이 떠오르면 하늘에 사는 선녀들이 산골짜기에 목욕을 하러 올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선녀는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은 뒤를 이어 말했어요. 근데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마침내 깊은 산골짜기에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날개옷 한 벌을 얼른 감추었어요. 목욕이 끝난 선녀들이 하나 둘 날개옷을 입는데 한 선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어머,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선녀와 나무꾼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선녀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어느 날 문득 선녀가 말했어요. 내 날개옷은 어디 있을까? 한 번만 입어봤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망설였어요. 그래, 잠깐만 보여주자.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는 재빨리 날개옷을 걸치더니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늘로 날아올라가 버렸어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지요. 그때 날개옷을 잃은 뒤로 선녀들은 산골짜기 물을 두레박으로 떠올려요.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면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둥근 달이 떠오르자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나무꾼은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어요. 훈장님의 꿀단지. 옛날 어느 마을 서당에 한 훈장님이 살았어요. 훈장님은 늘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잠시 뒤 내려오고는 했어요. 아이들이 살짝 엿봤더니 훈장님은
다락방에 꿀단지를 감추어 두고 몰래 꿀을 먹고 있었어요. 하루는 한 아이가 훈장님에게 물었어요. 다락방에서 혼자 꿀을 드시는 거 맞죠? 그러자 훈장님은 시치미를 뚝 뗐어요. 꿀이라니, 그건 너희 같은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란다. 어느 날 훈장님이 이웃 마을에 가자 한 아이가 다락방에 올라가 꿀단지를 꺼내왔어요. 우와, 정말 꿀맛인데? 어디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찍어 먹다 보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훈장님이 돌아오시면 혼이 날 게 분명했어요. 그때 꿀단지를 꺼낸 아이가 말했어요.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방바닥에 힘껏 던졌어요. 아이고, 훈장님이 아끼고 아끼는 벼루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지 뭐예요?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텅 빈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돌아온 훈장님은 자기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 벼루가 깨지다니. 그러다가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꿀단지가 빈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의 질문에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죽어서 용서를 받으려고 꿀단지의 꿀을 모두 먹었는데 죽지도 않고 이러고 있지 뭐예요. 훈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었지요. 수탉과 돼지. 먼 옛날 세상에 사람들만 살던 때의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돼지와 닭과 개를 불렀어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돼지와 닭과 개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치! 잘생긴 나더러 사람들을 돌보라고. 돼지는 예쁜 코를 자랑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꼬뀨 꼬꼬꼬꼬 꼬뀨. 닭은 새벽마다 큰 소리로 울며 사람들을 깨웠어요. 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잘 지켰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나라 임금님이 개와 닭과 돼지를 불러올렸어요.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남김없이 먹고 하루 종일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런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너는 벌을 받아야겠구나. 임금님은 돼지의 코를 납작하게 잘라버렸어요. 다음은 닭에게 물었어요.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임금님은 닭을 칭찬하며 붉은 벼슬 내렸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개에게 물었어요.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낮에는 빈집을 지키고 밤에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켰습니다. 오, 장하구나. 너에게는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마. 다리가 3개였던 개는 다리를 하나 더 선물로 받았어요. 개는 선물 받은 다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줌을 눌 때면 한쪽 다리를 든대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주신 다리가 젖을까 봐서요. 소와 개구리. 하루는 아기 개구리들이 아빠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아빠, 전 이렇게 큰 괴물은 처음 봤어요. 이마엔 뿔이 났고요. 긴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고요. 저기 산만큼 컸어요.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니? 그 녀석은 나보다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만큼 커지는 건 아주 쉽단다. 아빠 개구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러자 배가 점점 부풀었지요. 에이, 아빠, 아직도 멀었어요. 영차, 우리 아빠 파이팅! 아기 개구리들이 아빠 개구리를 응원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계속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자꾸 부풀렸어요. 아빠, 그 괴물만큼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빠 개구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괴물에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껏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배를 부풀렸지요. 자, 어떠니? 이제 그 녀석보다 이 아빠가 더 크지?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펑 하고 아빠 개구리의 배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 개구리는 아주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이상한 샘물.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뾰로롱 뾰로롱 삐요삐요.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어요. 파랑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앞에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파랑새는 깊은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목이 말라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작고 예쁜 옹달샘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마셨어요. 거참 그 물 한번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2번 더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할아버지는 샘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했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멈, 나왔소. 늦어서 걱정했지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댁은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자 답답해서 거울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거울 속에는 까만 머리카락에 주름살 하나 없는 젊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다음날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셨어요. 잠시 뒤 잠에서 깬 할머니는 예쁜 각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졌구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샘물을 먹으러 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더니 샘가에서 욕심쟁이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응애 울고 있었어요. 아이쿠,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구나.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부부는 그 아기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답니다. 돼지는 왜 꿀꿀거릴까?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꿀이 많이 나는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오게 됐지요. 그런데 그 사또는 무척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꿀을 너무나 좋아해서 하루 종일 꿀단지를 끌어안고 살 정도였지요. 이야, 맛있다. 어서 꿀 가져와. 꿀. 사또는 쉴 새 없이 꿀을 가져오라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사또님, 이제는 정말 꿀이 없습니다. 뭐야? 그렇다면 이웃 마을에 가서라도 어서 구해와. 이웃 마을의 꿀도 벌써 동이 난걸요. 그렇담 할 수 없지. 여봐라, 지금부터 꿀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꿀을 가져올 때까지 계속 때려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에는 매맞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겠어요? 철썩! 아이고 사람 죽네. 아구.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떼로 몰려가서 사또를 끌어낸 다음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에 꽁꽁 묶었지요. 그러고는 온몸에다 꿀을 발라두었어요. 잠시 뒤 어디선가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벌떼들이 한꺼번에 사또에게로 날아들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사또는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결국 벌에게 쏘여 죽고 말았지요. 며칠 뒤 하늘나라에서는 회의가 있었어요. 벌에 쏘여 죽은 사또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였지요. 하느님이 동물 대표에게 물었어요. 사또를 무엇으로 태어나게 하면 좋겠느냐?
심술궂은 놈이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 안 돼요. 동물로 태어나더라도 나 같은 호랑이는 싫어요. 나도 싫어요.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고약한 사또가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회의가 거의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동물이 있었어요. 바로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 있던 돼지였지요. 돼지야, 내 생각은 어떠냐? 하느님이 몇 번이나 돼지의 생각을 물어봤지만 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또를 돼지로 태어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사또는 돼지로 태어나거라. 그러자 사또는 곧 돼지가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돼지는 배가 고프면 꿀꿀 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도 사또는 돼지가 돼서도 꿀을 좋아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도 먹을 것만 보면 꿀꿀거리니 말이에요. 이야기 귀신.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루에 넣고 꽁꽁 묶어뒀어요. 아이고, 갑갑해 죽겠네. 답답해. 자루 속 이야기들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자루 속 이야기들은 그만 귀신이 되고 말았어요. 또 아이는 자라서 총각이 됐지요. 총각네 집에는 영리한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머슴이 총각방 앞을 지나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머슴이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자루 속에 가두어두다니. 며칠 있으면 그놈이 장가를 가니 그때 혼내주자. 자루 속에서 떠드는 것은 알고 보니 귀신들이었어요. 나는 색시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배나무에 먹음직한 배로 달려있다가 나를 따먹고 죽게 만들래. 나는 그 녀석이 지나가는 산길에 옹달샘이 되겠어. 난 색시집에 가서 바늘방석이 되어 있을게. 머슴은 무서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드디어 총각이 장가가는 날이 됐어요. 머슴도 신랑을 따라 새색시 집으로 향했지요. 어디만큼 가자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달려 있었어요. 저 배 좀 따오너라. 신랑이 말했지만 머슴은 못 들은 척 했어요. 어디만큼 가자 이번에는 옹달샘이 보였어요. 저물 좀 떠오너라. 이번에도 머슴은 못 들은 채 하고 길을 갔어요. 마침내 색시집에 도착했어요. 신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늘방석에 앉으려고 했어요. 머슴은 신랑을 힘껏 떠밀어 버렸어요. 네 이놈 무례하구나. 무슨 짓이냐? 그제야 머슴은 신랑에게 그동안의 일을 들려줬어요. 신랑은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머슴과 형제처럼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자 짜증이 난 총각은 어느 날 장롱 속에 있는 배 2피를 가지고 몰래 집을 떠났어요. 고개를 넘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쇠머리 달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달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귀가 솔깃해진 총각이 말했어요.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얼른 쇠머리 탈을 씌우고 깔고 앉았던 쇠가죽을 총각의 등에 척 걸쳤어요. 총각은 금세 누런 소로 변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쇠고삐를 끌고 장으로 갔어요. 소가 된 총각은 억울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빨리 너를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그러나 소 울음소리로 들릴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납니다. 그러니 무밭 근처에도 가게 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소가 된 총각은 날마다 힘들게 일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날마다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으니 벌을 받아도 마땅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거야. 그때 저쪽에 무밭이 보이자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총각은 밭으로 달려가 무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깜짝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소는 없고 웬 낯선 총각이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우렁이 색시. 옛날에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사는 노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일하는 게 재미없어진 총각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총각은 아무도 없는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말해봤어요. 이렇게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랬더니 이번에도 나랑 먹고 살지. 하고 대답하는 거 있죠.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곳 논바닥에는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항아리 안에다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뭐예요? 총각이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집에 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는 거지? 총각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살금살금 다시 돌아와서는 장롱 안에 숨어 있었지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총각은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장롱문에 뚫어놓은 구멍만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조금 있으려니까 선녀처럼 예쁜 색시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밥상을 놓아둔 뒤 다시 나간 색시는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총각은 후닥닥 뛰쳐나와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색시를 꼭 붙잡았어요. 이봐요, 색시, 나랑 같이 삽시다. 안 돼요, 저는. 우렁이 색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왔어요. 사실 우렁이 색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벌로 땅에 내려온 선녀였거든요. 그래서 총각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총각의 진실한 사랑에 우렁이 색시는 총각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배를 무척 잘 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을 직녀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직녀는 꽃이 핀 들판에서 견우를 만났어요. 소를 모는 목동 견우는 마음씨 착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한눈에 반해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견우가 소를 몰고 직녀를 찾아왔어요. 날씨가 좋으니 소를 타고 놀러 갑시다. 직녀는 견우와 함께 들판으로 놀러 나갔어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견우와 직녀는 들로 산으로 놀러만 다녔어요. 이를 안 임금님은 직녀를 불렀어요. 이제 그만 놀러 다니고 어서 배를 짜도록 해라. 하지만 직녀와 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어요. 크게 화가 난 임금님은 둘을 불러 말했어요.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칠석에만 만나도록 해라. 둘은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칠석이 됐어요.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나 넓고 깊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했어요. 둘이 흘린 눈물은 은하수를 차고 넘쳐 땅까지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자. 땅 위의 모든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나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를 건너 서로 얼싸안았어요. 덕분에 땅에서는 물난리 걱정을 덜었지요. 지금도 질석에 가끔 비가 뿌리지만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그리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 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널 때 새들의 머리를 밟고 건넜기 때문이래요. 은혜 갚은 용. 이만하면 되겠다. 좀 쉬어갈까? 총각은 막 나무를 묶고 땀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부스럭 부스럭 낙엽을 헤치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총각은 깜짝 놀라 움찔 물러났지요. 놀랄 것 없어. 나는 용이 되려고 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단다.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총각은 구렁이의 친구 같은 말투에 안심이 됐어요. 나더러 뭘 도와달라는 거야? 용이 되려면 1000명의 똥을 먹어야 돼. 그것도 이제 막 누워서 따끈한 처녀의 똥이라야 하거든. 난 오늘까지 999명의 처녀의 똥을 먹었는데 나머지 한 명의 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듣고 보니 참 우스운 이야기였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앞집에 처녀가 사는데 그 처녀는 아침마다 자기 집 뒷곁으로 가서 똥을 눈단다. 그런데 담이 낮아서 우리 집에서 보면 다 보여. 참 우습지 않니? 다 큰 처녀가. 구렁이는 총각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처녀네 집 뒷곁으로 가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지요. 조금 있으면 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구렁이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드디어 새벽이 됐어요. 처녀는 급하게 뒷곁으로 오더니 똥을 넣었어요. 구렁이는 또아리를 스르르 풀고 처녀의 똥을 먹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기운이 솟으며 용이 됐어요. 네 덕분에 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거야. 자, 이제 네 소원을 말해봐. 무엇이든 들어줄게. 내 소원은 장가를 가는 거야. 아참, 총각이었지.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색시는 있어? 웃지 마. 바로 조금 전에 똥을 누고 간 그 처녀야. 하지만 처녀의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아. 문제 없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구렁이는 총각에게로 바싹 다가가서 귀옛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날아갔지요. 총각은 얼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꿩깃 3개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총각은 앞집 담을 넘어가서 처녀의 똥 구더기에다 꿩깃 3개를 꽂아뒀어요.
그러자 처녀의 엉덩이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꿩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는 처녀가 걸을 때마다 났어요. 처녀의 집은 난리가 났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처녀네 집에서는 방을 붙이기로 했어요. 누구든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방이 붙자 여러 총각들이 다녀갔지만 모두 허탕이었지요. 총각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총각이 처녀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나섰지요. 총각은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처녀의 두 발을 한참 주물렀어요. 내일 아침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끽 하는 소리는 덜 날 거예요. 밤이 되자 총각은 처녀의 똥 무더기에 꽂아둔 깃 하나를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처녀의 엉덩이에서는 끼끄르륵 하는 소리만 났지요. 다음 날에도 총각은 처녀의 다리를 주무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꿩깃 하나를 더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처녀의 엉덩이에서 끄르륵 하는 소리만 났지요. 그렇게 3일째가 되자 처녀의 병은 모두 나았어요. 총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처녀네 집에 갔어요. 하지만 처녀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준 대가는 주겠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네에게 딸을 줄 수는 없어.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처녀네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총각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다 방법이 있었거든요. 총각은 처녀의 똥 무더기에다가 다시 꿩깃 3개를 꽂아두었어요. 어디 두고 보라지. 총각은 생각만 해도 우스워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지요. 다음 날이 되자 앞집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처녀의 엉덩이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처녀의 부모는 총각에게 와서 애원했어요. 총각은 처녀의 병을 고쳐주고 드디어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용의 은혜 덕분이었지요. 곶감을 무서워한 호랑이. 깊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 호랑이는 배가 고파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까지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응애응애 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집으로 가보았어요. 엄마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울지 마라. 밖에 호랑이가 왔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온 줄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아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옛다, 여기 곶감이다, 뚝구치렴.
그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저 곶감이란 놈이 아주 무서운가 보군. 저놈이 나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호랑이는 겁이 나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마침 소도둑이 살금살금 외양간에 숨어들었어요. 소도둑은 호랑이가 송아지인 줄 알고는 등에 덥석 올라탔어요. 으아! 곶감이다, 곶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자기가 올라탄 것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 소도둑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산속 깊이 달아나며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에게 붙잡힐 뻔했네. 아유,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소도둑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호랑이도 소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답니다. 빨간 사과. 깊은 숲속에 빨간 사과 한 개가 떨어졌어요. 사과가 떨어져 있네. 마침 그곳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지요. 참새는 뾰족한 부리로 사과를 콕 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빨간 사과잖아. 어디 한 입 먹어볼까? 산토끼는 덥석 사과를 잡았어요. 그 바람에 참새는 깜짝 놀라 푸드득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어우, 향긋한 사과. 산토끼가 코를 벌름거리며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어디선가 여우가 불쑥 나타났어요. 산토끼는 재빨리 사과를 숨겼어요. 토끼야, 뭘 숨긴 거니? 아니야. 아무것도. 그럼 그 빨간 건 뭐지? 여우는 산토끼의 배를 가리켰어요. 이거, 산토끼가 더듬거리자 여우는 산토끼의 배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과를 빼앗아 버렸어요. 동글동글 맛있게 생긴 빨간 요게 뭘까? 여우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긴 꼬리로 사과를 살살 문질러 닦았어요. 이 맛있는 사과를 한 입에. 여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사과를 먹으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늑대가 성큼 나타났지요. 그리고 여우는 얼른 사과를 숨겼어요. 아이고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얼렁뚱땅하지 말고 감춘걸 내놔. 안 내놓으면 나한테 혼쭐 날 거야. 여우는 겁이 나서 늑대에게 사과를 주고 말았어요. 오늘은 재수가 참 좋은걸. 늑대가 혓바닥으로 사과를 핥고 나서 긋입을 쫙 벌려 사과를 먹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사납게 생긴 곰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늑대는 허둥지둥 사과를 숨겼지요. 늑대야, 내놔. 빨리 내놔.
곰은 늑대를 보자마자 손부터 내밀었어요. 어이쿠, 곰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방 감춘 것을 내놓으라니까. 곰은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늑대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빨리 내놔,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어서. 곰은 사과를 빼앗아 가지고 큰 나무 아래로 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 귀한 사과. 곰은 노래까지 부르며 사과를 슬슬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큰 입을 더욱 크게 벌려 사과를 덥석 깨물었지요. 아이쿠, 뭐 이래? 곰은 사과를 내동댕이 치고 말았어요. 곰이 왜 저래? 벌레 먹은 사과가 분명해. 아이고, 정말 쌤통이다. 곰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동물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산토끼 때문에 달아났던 참새가 다시 날아왔어요. 칙칙칙칙칙. 아이, 좋아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남겨놨네. 참새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벌레를 날름 삼켜버렸답니다. 도둑과 맷돌. 먼 옛날 무엇이든 말만 하면 나오는 맷돌을 가진 임금이 있었어요. 이 맷돌은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는 신기한 맷돌이었어요. 어느 날 도둑이 궁궐로 몰래 들어와 보물창고 깊숙한 곳에서 맷돌을 찾았어요. 도둑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밤새 달려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마침 배가 한 척 보였지요. 옳지, 배를 타고 도망가자. 도둑은 배를 저어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숨을 돌린 도둑은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맷돌이 가짜가 아닐까? 도둑은 맷돌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흘러나왔어요. 도둑은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소금은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자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지요. 소금아, 뚝! 아니, 소금 그만. 멈추려면 뭐라고 해야 하지? 소금아, 안녕! 도둑은 온갖 말을 다 해보았지만 소금은 계속 쏟아졌어요. 배는 그만 바닷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죠. 바닷물이 짠 이유는 지금도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래요. 도깨비 방망이. 옛날 먼 옛날에 두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마음씨가 착했지만 형은 욕심쟁이였죠. 어느 날 동생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디선가 도토리 하나가 떼굴 굴러왔어요.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얼른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도토리 하나가 또 떼굴 굴러왔어요. 이건 형님한테 갖다 드려야겠다.
동생은 도토리를 주워서 주머니에 또 넣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동생은 너무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날이 어두워진 것도 몰랐어요. 오늘은 할 수 없이 숲속에서 자야겠는걸. 그러다가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죠. 동생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북소리가 둥둥둥 나더니 쿵쾅쿵쾅 도깨비들이 몰려왔어요. 깜짝 놀란 동생은 얼른 다락으로 올라갔지요.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놀았어요. 대장 도깨비가 번쩍거리는 방망이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누런 금방망이였고 다른 하나는 허연 은방망이였어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대장 도깨비가 노란 금방망이를 흔들자 금덩이가 찰카당 찰카당 굴러나왔어요. 저걸 우리 어머님 갖다 드렸으면. 동생이 다락에서 중얼거렸어요. 나와라 와라 뚝딱. 그러자 이번에는 은덩어리가 쫘르르 쫘르르 굴러나왔어요. 저건 우리 형님 갖다 드렸으면. 동생이 또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사람 냄새요. 다락에서 나는 게 틀림없어요. 도깨비들이 우르르 다락문 앞으로 몰려왔어요. 동생은 무서워서 간이 콩알만해졌죠. 좋은 수가 있다. 꽤 많은 동생은 주머니에서 도토리를 꺼내 딱 깨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대들보가 부서지는 소리 같은데요? 도깨비들은 벌벌 떨면서 다락을 쳐다봤어요. 그때 동생은 또 하나의 도토리를 딱 깨물었어요. 아이쿠,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갔어요. 밖이 조용해지자 동생은 살금살금 방으로 내려왔어요. 와, 금덩이와 은덩이가 가득하네. 동생은 금덩이와 은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어머니와 형님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에이, 이런 바보.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가지고 오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형님은 자기가 직접 도깨비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형님은 동생이 갔던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했어요. 도토리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왔어요. 웬 도토리야? 두었다가 나 먹어야지. 형님은 중얼거리며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도토리가 또 하나 떼구르르 굴러왔어요. 이것도 두었다가 내가 먹어야지. 형님은 또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날이 저물자 형님은 일찌감치 오두막집으로 가서 다락에 숨었어요. 읽고 도깨비들이 몰려왔어요.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노래를 하고 춤을 췄지요. 새벽이 되자 대장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 2개를 꺼냈어요. 이득대다. 형님은 얼른 도토리를 딱 깨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락에서 난 소리 같습니다. 도깨비들이 다락문을 열고 형님을 끌어냈어요.
네가 지난번에 우리 금덩이와 은덩이를 훔쳐갔지? 도깨비들은 화가 나서 방망이로 형님을 마구 때렸어요. 나리새자 형님은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욕심을 내지 않았답니다. 가난한 청년과 천년 묵은 지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 파는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약초를 캐던 총각이 날이 저물어서 산길을 헤매다가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을 봤어요. 총각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요.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자 예쁜 처녀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고 밥도 차려줬어요.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덧 같이 산 지 3년이 됐어요. 어느 날 신랑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 오늘 저녁이 할아버지 제사라오. 색시는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줬어요. 오랜만에 신랑을 본 부모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제사를 마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와 같이 사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란다. 오늘 밤 네 몸에 진한 담배찐을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우렴. 그러면 지네가 죽을 게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방문에 뚫린 구멍으로 몰래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지네가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신랑은 자기와 3년이나 같이 산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었지요. 신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색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그 할아버지는 사실 천년 묵은 구렁이랍니다. 색시는 자기 남편을 죽인 구렁이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숨어 살았다고 했어요. 오늘 밤 제가 구렁이와 싸울 때 숨어서 보시다가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러주세요. 이튿날 밤이 되자 산속 으슥한 곳에서 지네로 변한 색시와 구렁이가 싸움을 벌였어요. 지네가 밀리기 시작하자 걱정이 된 신랑이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돌아보자 그 사이에 지네가 구렁이를 꽉 깨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네요. 선물로 상자를 하나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말을 마친 색시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금과 은이 가득 든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신랑은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커다란 금방울. 커다란 금방울이 하나 있었어요. 금방울은 언제나 여기저기를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딸랑딸랑 높은 산도 넘고 딸랑딸랑 깊은 숲도 지나가고 딸랑딸랑
징검다리도 뛰어넘었어요. 커다란 금방울은 대굴대굴 구르다가 어느 집 마당을 지나갔어요. 밖에서 놀던 순이가 금방울을 봤어요. 이게 뭐야? 금방울이잖아? 어라? 여기 구멍이 있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깜깜해. 아무것도 없잖아. 금방울은 다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으앙 울기 시작했지요. 커다란 금방울은 이제 으앙 울면서 굴러갔어요. 금방울은 대굴대굴 구르다 고양이를 만났어요. 이게 뭐야? 금방울이잖아. 어라? 여기 구멍이 있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깜깜해. 아무것도 없잖아. 금방울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야옹야옹 울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금방울은 으앙 야옹야옹 울면서 굴러갔지요. 금방울은 대굴대굴 구르다 돼지 우리로 들어갔어요. 돼지가 금방울을 보았지요. 이게 뭐야? 금방울이잖아. 어라? 여기 구멍이 있네.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깜깜해. 아무것도 없잖아. 금방울은 또다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돼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꿀꿀 울기 시작했지요. 커다란 금방울은 으앙 야옹야옹 꿀꿀 울면서 굴러갔어요. 금방울은 대굴대굴 구르다 연못으로 갔어요. 오리가 금방울을 봤지요. 이게 뭐야? 금방울이네. 어라? 여기 구멍이 있잖아.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깜깜해. 아무것도 없잖아. 금방울은 다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오리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꽥꽥 울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금방울은 으앙 야옹야옹 꿀꿀 꽥꽥. 울면서 굴러갔어요. 금방울은 대굴대굴 구르다 호랑이가 잠자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엉덩이를 탁 쳤지요. 뭐야? 금방울이잖아. 어라? 여기 구멍이 있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깜깜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금방울이 또다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어흥어흥 울기 시작했지요. 커다란 금방울은 으앙 야옹야옹 꿀꿀 꽥꽥 어흥어흥 울면서 굴러갔어요. 그런데 커다란 금방울은 바위에 꽝 하고 부딪혀서 깨지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온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라라랄랄라 라라랄랄라. 밖으로 나온 고양이는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야옹 야옹. 밖으로 나온 돼지는 우리로 걸어갔어요. 꿀꿀꿀. 밖으로 나온 오리는 연못으로 날아갔어요. 꽥꽥꽥.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아흥.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이웃에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뭐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빴지요.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눠줍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어요. 저나 굶지 말지. 저도 굶으면서 남을 줘?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겼어요. 베어진 괭이를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보니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가난한 사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 가난한 사람이 생선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는데 부자가 나오더니 그 모습을 봤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이놈아! 내가 단냥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냄새를 맡는데도 돈을 내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놔라!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됐어요. 여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묻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상에,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고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요. 그렇다오. 내일 아침까지 당장 내놓으라니.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줘야 되겠소. 그때 10살 먹은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십시오. 날이 새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어요. 어제 냄새 맡은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얼른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을 주지는 않고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요. 자, 돈소리 잘 들으셨죠? 생선도 냄새만 맡았으니 값도 소리로만 치는 게 맞죠?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호랑이와 나그네. 깊은 산 속에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커다란 구덩이를 팠지요. 어느 날 마침내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호랑이는 마침 곁을 지나던 나그네에게 사정을 했지요. 저를 구해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꺼내줬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아니, 은혜를 갚겠다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은혜라고? 저 구덩이를 판 게 너희 사람들 아니냐? 호랑이의 말에 나그네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잠깐!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물어보자. 호랑이와 나그네는 먼저 소나무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쁘냐? 호랑이가 나쁘냐? 사람들이 나빠요. 사람들은 우리를 마구 베어가거든.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덤벼들었어요. 나그네가 얼른 몸을 피하며 외쳤어요. 잠깐! 저기 오는 황소에게 물어보자. 황소야, 사람이 나쁘냐? 호랑이가 나쁘냐? 사람들이 나쁘지. 힘들게 일만 시키고 나중엔 우리를 잡아먹거든. 그러자 호랑이가 또다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가는 토끼에게 물어보자. 선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끼가 말했어요. 그 구덩이로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호랑이는 앞장서서 자기가 빠졌던 구덩이로 갔어요. 토끼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님이 이까지 구덩이에 빠지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자 호랑이는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렸어요. 잘 봤지? 내가 이렇게 이 구덩이에 빠졌다니까. 바로 그때 토끼가 선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그네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시지요. 그제야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그네에게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구해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그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버렸대요.